당장 취재팀 꾸려. 이건 믿을 수 없는 세기의 특종이야. CNN 서울지국장 마이크 김의 다급한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지고 있는데요. 그의 표정은 흥분했고 손에 쥔 전화기로 계속해서 지시를 내리고 있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기에 CNN 베테랑 기자가 이토록 흥분한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헤이즈 브라운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나 자랐어요. 25살의 나이에 이미 복잡한 인생의 퍼즐을 풀어가고 있죠. 한국인 할머니와 한국전 참전 용사인 백인 할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저는 어릴 때부터 다름을 느끼며 자랐답니다. 그래서인지 항상 제 정체성에 대해 고민했어요. 제 얼굴을 거울로 바라보면 동양과 서양의 특징이 묘하게 섞여 있습니다. 3대에 걸친 혼혈로 인해 한국 사람이 보면 미국인처럼 보이고 미국인이 보면 어딘가 동양적인 분위기가 난다고 해요. 쌍꺼풀에 눈이 크고 피부가 하얗지만 햇볕에 타면 금세 갈색으로 변하죠. 어릴 때는 이런 제 모습이 싫었습니다. 친구들과 달라 보이는 게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이런 특별함이 저의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만남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한국전쟁 당시 의료병으로 복무하던 할아버지가 부상당한 민간인들을 돌보다 할머니를 만났대요. 당시 간호사였던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통역을 도왔고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 사랑으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전쟁이 끝난 후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미국으로 데려왔고 그렇게 저희 가족의 역사가 시작되었죠. 할머니는 거의 매일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그리워하셨어요.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지내셨지만 부모에 대한 그리움은 어쩔 수 없었나 봐요. 그 그리움을 달래기 위해 할머니는 한국 음식을 자주 만드셨죠. 그 결과 우리 가족의 식탁은 언제나 특별했답니다. 할머니의 김치와 할아버지의 스테이크가 나란히 놓인 독특한 풍경이 펼쳐졌어요. 재미있게도 할아버지는 스테이크 위에 김치를 올려 드시는 걸 즐기셨어요. 백인인 할아버지가 매운 음식을 좋아하실 거라곤 생각도 못했는데 말이에요. 가끔은 할머니를 향한 사랑 때문에 매워도 참고 드시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그런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할머니는 늘 미소 지으셨어요. 주말 아침이면 우리 가족만의 특별한 요리가 탄생했답니다. 바로 김치 팬케이크예요. 부드러운 팬케이크 위에 아삭한 김치를 올려 먹는 거죠. 처음에는 이상한 조합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독특한 요리가 우리 가족을 완벽하게 대변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다른 미국인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김치 팬케이크야말로 우리 가족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요리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저희 집 거실에는 할아버지의 훈장과 오래된 전쟁 사진들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려 있어요. 이 때문에 우리 집에 발을 들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우리 가족이 존경받는 참전용사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즉시 깨달을 수 있었죠. 그 사진들 속 젊은 할아버지의 모습과 반짝이는 훈장을 볼 때마다 제가 단순히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평범한 미국 소녀가 아니라 특별한 역사의 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인지 어릴 때부터 한국에 대한 이야기만 들으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할아버지가 들려주신 한 한국 소년과의 이야기예요. 전쟁 중에 만난 그 소년의 이름은 박형식이었대요. 박형식은 할아버지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었고 그 덕분에 할아버지는 위험한 상황에서 동료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고 해요. 할아버지는 항상 박형식의 이름을 감사하게 기억하고 계셨죠. 할머니도 자주 한국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전쟁 후 미국으로 이주해 온 할머니의 용기와 노력에 대해 들으면서 저는 제 뿌리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할머니가 그리워하는 고향의 풍경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추억들이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죠.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에 대한 동경심이 자라났지만 현실에서 제가 마주한 상황은 그리 낭만적이지만은 않았어요. 학창시절은 제게 정체성 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그저 조금 다른 아이로 여겨졌지만 중학교에 들어서면서 상황이 급격히 달라졌어요. 친구들은 저를 명확히 분류하려 들었습니다. 어떤 날은 아시아인 취급을 받고 또 다른 날엔 백인으로 여겨졌어요. 이 불확실한 위치가 저를 점점 더 외롭게 만들어갔습니다. 특히 점심시간은 제게 가장 힘든 시간이었어요. 점심시간, 저는 조심스럽게 도시락을 열었어요. 그때 케이코가 다가와 제 도시락을 들여다봤죠. 김밥과 샌드위치가 나란히 놓인 모습을 보고 그녀의 얼굴에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헤이즈, 너 도대체 정체가 뭐야? 이건 뭐 한국 음식도 아니고 미국 음식도 아니잖아. 케이코는 자신의 도시락을 자랑스럽게 펼쳤어요. 오니기리와 타마고야키가 정갈하게 담겨 있었죠. 봐, 이게 진짜 순수 일본 음식이야. 난 순수 일본인이거든. 근데 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네. 그녀의 말에 주변 친구들이 키득거렸어요. 케이코는 동양인이면서도 순수 아시아인을 자처하며 백인 친구들과 어울렸죠. 그들과 함께 다니면서 저를 향해 수군거리곤 했어요.
내가 일본어로 말하면 너는 뭘로 대답할 거야? 한국어? 아니면 영어? 넌 어느 쪽에도 속하지 못하는 애잖아. 케이코의 말은 날카로운 바늘처럼 제 가슴을 찔렀어요. 하지만 가장 고통스러웠던 건 학교 축제 때였습니다. 모두가 참가하는 아시아 문화 소개 부스에서 일어난 일이었죠. 부스 앞에 도착하자 케이코가 입구를 막아섰어요. 너는 들어올 수 없어. 넌 진정한 아시아 문화를 이해하지 못해. 너무 미국적이야. 저는 항변하려 했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죠. 너같이 어중간한 애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해. 그냥 길바닥에나 있어. 결국 저는 축제 내내 부스 밖에 서 있어야 했어요. 모두가 짝을 이뤄 즐겁게 노는 동안 저 혼자 길가에 우두커니 서 있었죠. 그 순간 저는 제가 얼마나 외롭고 소외된 존재인지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럴수록 할머니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한국, 제 뿌리에 대한 갈망은 그 어느 때보다 깊어졌습니다. 이럴 때마다 할머니가 들려주신 한국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제게 위안이 되었지만 동시에 제가 그 문화에 온전히 속하지 못한다는 현실이 더욱 아프게 다가왔어요. 반면 백인 친구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아시아 소녀로 취급받았어요. 이 모순된 상황 속에서 할머니의 고향 이야기는 제게 더욱 먼 나라의 동화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제 정체성 혼란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어느 곳에도 온전히 속하지 못한다는 느낌, 그 소외감이 저를 깊은 우울로 몰아넣었어요. 밤마다 울면서 나는 대체 누구지? 스스로에게 물었죠. 그럴 때마다 할머니가 들려주신 한국의 이야기들이 제게 작은 위로가 되었어요. 하지만 이 위기는 역설적으로 제가 뿌리를 찾아 나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 속 한국 그 추상적인 이미지를 현실에서 찾고 싶어졌죠. 그래서 한국 문화에 더 깊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 학습을 시작했고 한국 역사와 문화에 대한 책을 찾아 읽었어요. 할머니와 더 많은 대화를 나누며 제 뿌리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조금씩 제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그 특별함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두 문화 사이에 있다는 것이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그리고 이 깨달음이 제가 한국으로 떠나는 여정의 시작점이 되었답니다. 몇 달간의 준비 끝에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13시간의 긴 비행 동안 할머니가 들려주신 고향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설렘과 긴장을 동시에 느꼈죠. 할머니의 고향 그리고 제 뿌리를 직접 만나게 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제 마음은 설렘과 긴장으로 가득 찼어요. 할머니가 주신 먼 친척의 주소가 적힌 종이를 꼭 쥐고 있었죠. 이번 여행에서 할머니의 고향을 방문하고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친척들을 만나 할머니의 소식을 전하고 제 뿌리를 찾는 여정이 시작된 거죠. 큰 여행 가방을 끌고 출구를 향해 걸어가는데 피곤함과 기대감이 뒤섞여 발걸음이 어찔했어요. 그때였어요. 그만 공항 바닥에 작은 턱에 발이 걸려 중심을 잃었고 본능적으로 손을 짚다가 오른쪽 손목에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재빨리 다가와 제 팔을 잡아주었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한 젊은 남성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가 바로 재민이었답니다. 재민은 유창한 영어로 제가 괜찮은지 물어보며 어디선가 파스를 구해왔어요. 파스를 받으며 고마움을 표현했지만 여전히 손목이 아파 걱정이 되더라고요. 특히 한국에서 사용할 유심칩을 휴대폰에 넣어야 했는데 아픈 손목으로는 힘들어 보였습니다. 제 고민을 듣고 재민은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나섰어요. 유심칩을 갈아 끼우는 동안 우리는 영어로 대화를 나눴는데 그 과정에서 재민이 역사학과 대학원생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더욱 놀라운 건 그의 증조할아버지도 한국전 참전용사였다는 사실이었어요. 우연의 일치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친절하게 도와준 재민에게 고마운 마음에 커피라도 한 잔 사고 싶다고 했더니 그도 기꺼이 응해주었어요. 그런데 전 카페에 가서 뜻밖의 경험을 했어요. 카페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한국의 독특한 매력에 푹 빠져들었어요. 미국의 평범한 카페들과는 달리 이곳은 마치 소품 하나하나의 이야기가 담긴 작은 갤러리 같았죠. 빈티지한 느낌의 인테리어와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는데 그 모습에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진열대에 가지런히 놓인 다양한 빵과 디저트들을 보고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크로와상부터 한국의 전통적인 약과로 만든 빵도 있었습니다. 그 종류가 너무나 다양해서 눈이 휘둥그레졌죠. 오랜 비행으로 지쳐 있었지만 카페 안을 가득 채운 커피향과 달콤한 냄새에 피로가 싹 가시는 듯했어요. 그때였어요. 주문을 하려는데 재민 씨가 이상한 기계 앞으로 가더라고요. 키오스크라는 주문 기계였어요. 저는 그 모습이 무척 낯설고 신기했습니다. 제가 사는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아직 보기 힘든 광경이었거든요. 인천공항부터 시작된 한국의 첨단 기술에 대한 놀라움이 여기서도 계속되는 것 같아 가슴이 설렜습니다. 재민 씨는 한국에 온 저를 대접하겠다며 주문하려 했지만
저는 제가 계산하겠다고 하며 주문하려는 재민 씨의 손을 살짝 밀어냈어요. 그 순간 우리의 손이 스쳤고 갑자기 어색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재민 씨도 살짝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자연스럽게 넘어갔죠.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뛰고 있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게 주문 후 2분 정도가 지났어요. 저는 다시 한번 깜짝 놀라게 됐어요. 주문 후 받은 진동벨이 2분도 안 됐는데 웅하면서 울렸기 때문이죠. 이런 빠른 서비스는 미국에서 경험하기 힘든 것이었거든요. 한국의 빠른 속도와 효율성은 익히 들었지만 이 정도 수준인지는 몰랐어요. 체감상 거의 주문과 동시에 음료와 빵이 나온 것 같았어요. 빵 맛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주문한 빵을 한 입 베어 물자 놀라운 맛에 눈이 커졌어요. 그 고소함과 풍미에 혀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죠. 재민 씨에게 이게 무슨 빵이냐고 물어보니 소금빵이라고 하더라고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이 빵은 손에 들자마자 맛있을 거라는 걸 직감했어요. 한 입 베어 물자 부드러운 식감과 함께 달콤하면서도 짭조름한 맛이 입 안가득 퍼졌죠. 특히 빵 안쪽이 잘 부풀어 올라 생긴 공간 때문인지 달콤한 맛이 강하면서도 고소함이 은은하게 어우러졌어요. 저도 모르게 연신 감탄사를 내뱉으며 빵을 먹었나 봐요. 고개를 들어보니 재민 씨가 흐뭇한 미소로 저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 눈빛에서 한국의 맛을 즐기는 제 모습을 보며 느끼는 뿌듯함이 느껴졌어요. 그렇게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동안 저는 재민에게 점점 더 끌리고 있음을 느꼈어요. 그의 따뜻한 미소와 지적인 대화가 저를 편안하게 만들었고 마치 오래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았죠. 용기를 내어 할머니가 주신 주소를 보여주며 도움을 요청했을 때 재민은 주저없이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그의 친절함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사이의 공통점이 더 많이 드러났어요. 역사, 문화, 음식에 대한 관심사가 비슷했고 서로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모습이 참 좋았죠.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고 저는 한국에 대한 제 감탄을 숨기지 못했어요. 제 모습을 보며 재민이 환하게 웃었어요. 헤이즈 씨가 한국을 이렇게 좋아하시는 걸 보니 저도 기분이 좋아요. 내일 시간 되세요? 가장 한국적인 것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호기심에 눈을 반짝이며 물었죠. 가장 한국적인 거요? 그게 뭔가요? 재민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바로 놀이공원이에요. 한국 젊은이들이 즐겨 찾는 데이트 명소죠. 거기서 한국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놀이기구도 타고 한국의 젊은 문화도 경험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의 제안에 저는 기쁨과 설렘이 뒤섞인 감정으로 수락했어요. 한국의 새로운 면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감과 함께 재민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죠. 다음 날 재민은 저를 한국의 유명한 놀이공원으로 데려갔어요. 화창한 날씨 속에서 우리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신나게 놀이기구를 탔죠. 롤러코스터에서 소리를 지르며 재민의 팔을 잡았을 때 그의 따뜻한 체온이 저를 안심시켜 주는 것 같았어요. 오후가 되자 재민이 사격 게임 부스로 저를 이끌었어요. 한번 해볼래요? 꽤 재미있을 거예요. 라고 말하는 재민의 목소리에는 장난기가 섞여 있었죠. 저는 망설였지만 그의 격려에 용기를 내어 총을 들었어요. 첫 발을 쏘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제 몸이 이미 이 동작을 알고 있는 것 같았죠. 연달아 관역을 명중시키자 주변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저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죠. 재민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와, 정말 대단해요. 저는 육군 병장으로 제대했지만 이렇게 사격을 잘하는 여자는 처음 봤어요. 비결이 뭐예요? 그의 말에 저는 살짝 당황했지만 곧 할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장난감 총으로 관역 맞추는 법을 가르쳐 주셨던 기억이 났거든요. 아마도 참전용사 할아버지의 DNA를 물려받은 것 같아요. 라고 농담 삼아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하는 순간 뭔가 가슴 깊은 곳에서 울리는 것을 느꼈어요. 마치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제 일부가 깨어난 것 같았죠. 할아버지의 이야기, 그분의 용기,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제 안에 살아있다는 걸 새삼 깨달았어요. 재민은 제 눈을 바라보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할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겠어요. 그 용기와 실력이 당신에게도 이어진 것 같아요. 그의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미국에서 겪었던 차별과 소외감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죠. 그동안 저는 제 혼혈 정체성을 숨기고 싶어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너무 아시아적이라고 아시아인들 사이에서는 너무 미국적이라고 느꼈거든요. 하지만 이 순간 저는 제가 누구인지 당당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는 한국과 미국 두 나라의 역사와 문화가 만나 탄생한 특별한 존재라는 걸 깨달았죠. 재민은 제 감정을 눈치챘는지 부드럽게 제 어깨를 감쌌어요. 헤이즈, 당신은 정말 특별해요. 두 문화의 장점을 모두 가진 사람이에요. 그걸 자랑스러워해도 돼요. 그의 말에 용기를 얻어 저는 미국에서 겪었던 차별 경험들을 재민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일본계 학생들의 놀림, 백인 친구들 사이에서 느꼈던 소외감, 그리고 제 정체성에 대한 혼란까지. 재민은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었고 그의 이해와 공감 어린 눈빛에 저는 큰 위로를 받았어요. 헤이즈, 그런 경험들이 당신을 더 강하고 특별하게 만들었어요. 당신은 두 세계를 이해하고 연결할 수 있는 다리 같은 존재예요. 그건 정말 귀중한 재능이에요. 재민의 말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제 안에 쌓아두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죠. 재민은 말없이 저를 안아주었고 그의 품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재민이가 놀이공원을 나오면서 갑자기 멈춰 섰어요. 아, 맞다. 내일 6.25 전쟁 추모 행사가 있어요. 혹시 관심 있으세요? 그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아버지를 생각하면 꼭 가봐야 할 것 같았죠. 정말요? 꼭 가보고 싶어요. 할아버지를 기리는 의미도 있고 한국 전쟁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재민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내일 아침 일찍 데리러 갈게요. 이 행사가 당신에게 특별한 의미가 될 거예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놀이공원에서의 사격 경험, 재민의 따뜻한 말들, 그리고 내일 있을 추모 행사까지. 이 모든 것들이 제 정체성과 뿌리를 찾아가는 여정의 중요한 조각들처럼 느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재민이 약속한 대로 일찍 저를 데리러 왔어요. 그의 차에 올라타면서 긴장감과 설렘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행사장으로 가는 길에 재민은 한국 전쟁의 역사와 그 영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게는 소중한 역사 수업 같았죠. 행사장에 도착하자 엄숙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검은 옷을 입고 모여 있었고 곳곳에 태극기와 참전국 국기들이 나부끼고 있었죠. 저는 할아버지의 나라 미국 국기를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추모식이 시작되고 참전 용사들의 이야기가 소개될 때마다 저는 눈물을 참기 힘들었습니다. 그들의 용기와 희생이 오늘날의 한국을 만들었다는 사실에 깊은 감사함을 느꼈죠. 재민은 계속해서 제 손을 꼭 잡아주었고 그의 존재가 큰 위로가 되었어요. 식이 끝나고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몇몇 노병분들께 다가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죠. 그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은 듯 따뜻하게 안아주셨어요. 그때 한 노인분이 제 팔을 살짝 잡으셨어요. 혹시 댁의 할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망설임 없이 제임스 브라운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 순간 노인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어요. 그의 눈이 크게 떠지더니 동공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입술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놀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혹시 제임스 브라운 중위가 육사단 7연대에 있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릴 적부터 할아버지의 참전 이야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기에 즉시 대답할 수 있었죠. 네, 맞아요. 할아버지가 바로 그 부대셨어요. 그러자 노인의 눈시울이 붉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나는 박중사라고 합니다. 댁의 할아버지와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죠. 박중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그의 모습은 여전히 강인하고 위험 있어 보였어요. 90이 넘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태는 마치 70대는 물론 60대처럼 젊고 활기가 넘쳤죠. 7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른 후 참전 용사의 손녀를 만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의 흐느낌은 감격스러움과 놀라움이 뒤섞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단단하고 깊이 있는 내면이 느껴졌어요.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젊은 한국군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죠. 박중사님의 눈빛은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의 주름진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깃들어 있었지만 그 속에서 여전히 불굴의 의지와 강인함이 빛나고 있었죠. 그의 모습에서 한국의 역사와 저력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의 떨리는 목소리와 흔들리는 손짓에서 감동이 전해졌지만 동시에 그의 꼿꼿한 자세와 힘있는 눈빛은 여전히 강인한 군인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 저는 할아버지가 그토록 존경했던 한국군의 정신을 직접 마주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박중사님은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으셨어요. 그의 손은 주름졌지만 여전히 강인해 보였죠. 제임스, 그는 내 생명의 은인이었소. 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한 번은 적의 포화 속에서 내가 부상을 당했을 때 주저없이 나를 구하러 뛰어들었지. 모두가 목숨을 걸어야 했던 순간이었지만 그는 망설임 없이 행동했소. 박중사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먼 곳을 바라보셨어요. 그의 눈에는 그날의 기억이 생생히 떠오르는 듯했죠.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소. 제임스의 용기와 의리는 전쟁의 공포 속에서 우리에게 희망이 되었지.
그가 아니었다면 나는 물론이고 우리 부대 많은 병사들이 살아남지 못했을 거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사와 존경심이 묻어났습니다. 박중사님의 눈가에 맺힌 눈물은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변치 않은 전회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박중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할아버지에 대한 자부심과 동시에 깊은 그리움을 느꼈어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깊이 새겨지는 것 같았죠. 재미는 제 옆에서 모든 대화를 세심하게 통역해 주었고 그의 눈빛에서 존경과 감동을 읽을 수 있었어요. 박중사님은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셨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한국군 병사들과 함께 서 있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있었죠. 이 사진은 우리가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오. 항상 간직하고 있었지. 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 순간 저는 이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것은 역사의 한 페이지가 다시 열리는 순간이었고 제 정체성의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죠. 할아버지의 용기와 희생 그리고 그가 맺은 깊은 우정이 지금 이 순간까지 이어져 온 것이었어요. 이 우연한 만남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박중사님과의 대화 이후 저는 할아버지와 박중사님의 재회를 준비하기로 결심했어요. 먼저 재민의 도움을 받아 할아버지께 연락을 드렸죠.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할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기대감과 긴장감이 느껴졌답니다. 할아버지의 반응은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격정적이었어요. 처음에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시더니 곧 떨리는 목소리로 박중사가 정말 육사단 7연대의 그 박형식 중사가 맞는지 재차 확인하셨습니다. 제가 맞다고 대답하자 할아버지의 음성에서 놀라움과 흥분이 동시에 느껴졌죠. 할아버지는 박형식 중사가 아직 살아계시다는 사실에 첫 번째로 놀라셨고 그분을 실제로 만날 수 있다는 제안에 두 번째로 놀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목소리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어조가 묻어났지만 동시에 깊은 감동과 기대감도 느껴졌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마치 꿈만 같다고 정말 기적 같은 일이라고 연신 말씀하셨죠. 다음으로 박중사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분 역시 할아버지와의 재회에 대해 매우 기뻐하셨어요. 게다가 그분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만남 장소와 시간을 신중히 정했죠. 결국 서울의 한 조용한 호텔 라운지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만남의 날이 다가올수록 저의 마음은 점점 더 설레었어요. 또한 이 역사적인 순간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재민의 제안으로 지역 언론사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규모의 취재를 생각했지만 이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점점 더 큰 관심을 받게 될 수도 있겠다 생각했어요. 드디어 만남의 날이 왔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할아버지를 기다리는 동안 저의 심장은 마치 달리기라도 한 것처럼 빠르게 뛰었어요.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할아버지가 나오셨죠. 평소보다 더 꼿꼿이 서 계신 할아버지의 모습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라운지로 들어서자 박중사님이 이미 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두 분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잠시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죠. 그러다 박중사님이 천천히 일어나셨고 할아버지도 그를 향해 한 걸음 내디드셨어요. 제임스, 박중사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중사,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리고 두 분은 서로를 꼭 껴안았죠. 70년의 세월을 뛰어넘는 포옹이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감동적인 순간을 지켜보며 문시우를 불켰어요. 포옹을 마친 두 분은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전쟁 당시의 추억, 서로의 근황, 그리고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들이 오갔죠. 때로는 웃음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깊은 한숨이 나오기도 했어요. 저는 그저 옆에서 두 분의 대화를 듣고 있었지만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여행을 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답니다. 할아버지가 들려주셨던 전쟁 이야기들이 박중사님의 말씀을 통해 더욱 생생하게 다가왔어요. 재미는 계속해서 통역을 해주었고 덕분에 할아버지와 박중사님의 대화가 더욱 원활하게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재민도 이 역사적인 순간에 함께할 수 있어 감격스러워했어요.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CNN 취재진이 호텔에 도착한 것이었죠. 알고 보니 우리가 연락했던 지역 언론사에서 이 소식의 중요성을 깨닫고 CNN 한국 지부에 연락을 했던 모양이에요. CNN에서는 즉시 다른 일정을 젖혀두고 참전용사 만남을 인터뷰하러 취재진을 보냈다 하더라고요. 특히 미국에서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군인들을 국가의 품격을 대변하는 존재로 여깁니다. 그래서 70년 만에 재회하는 미국과 한국의 참전용사 이야기가 그들에게는 매우 의미 있는 뉴스거리였던 것입니다. CNN 측에서는 이 만남이 단순한 개인의 재회를 넘어 한미 동맹의 역사적 순간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판단했다고 해요. 그들은 이 이야기가 전쟁의 아픔을 넘어 화해와 우정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사례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CNN은 신속하게 취재팀을 파견했고 우리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이 만남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지만 할아버지와 박중사님의 이야기가 전 세계에 알려질 기회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답니다. 카메라 앞에서 두 분은 전쟁 당시의 이야기, 오랜 세월 동안의 그리움, 그리고 이번 재회의 감동을 진솔하게 전했습니다. 인터뷰 중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전쟁은 끔찍한 것이지만 동시에 인간의 위대함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박중사와 나는 서로 다른 나라 출신이었지만 전장에서 우리는 하나의 팀이었죠. 우리의 우정은 국경을 초월했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박중사님도 감동적인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임스는 내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가 아니었다면 나는 여기 없었을 거예요. 오늘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이제 나의 오랜 꿈이 이루어졌네요. 두 분은 전쟁의 참상과 동료애, 그리고 70년 만의 재회에 대한 감격을 진솔하게 전했습니다. 스튜디오의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어요. 이어서 인터뷰는 제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영감을 받아 정체성을 찾아 한국에 왔다는 것, 그리고 미국에서 겪었던 인종차별과 어려움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제 경험이 방송을 타면서 예상치 못한 변화가 일어났죠.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의 특별 감사가 시작되었고 저를 괴롭혔던 일본 학생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졌다고 해요. 이 모든 과정에서 재미는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는 통역을 해주는 것은 물론 제가 힘들 때마다 따뜻한 위로와 응원을 보내주었죠. 인터뷰가 끝난 후 재미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헤이즈, 당신은 정말 용감해요. 이제 당신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거예요. 그의 말에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 여정을 통해 저는 제 뿌리를 찾았을 뿐만 아니라 소중한 인연도 만났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재민과 저는 서로 다른 나라에서 자랐지만 우리의 연결고리는 할아버지와 박중사님의 우정만큼이나 강해 보였습니다. 인터뷰가 세계적으로 방영된 후 저희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전쟁 영웅이 만남이라는 해시태그가 전 세계적으로 트렌딩 토픽이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화해와 이해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저는 제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어중간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두 문화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앞으로 재민과 저는 한미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함께 기획하기로 했어요. 우리의 이야기가 단순한 개인의 경험을 넘어 세대와 국경을 초월한 이해와 화합의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여정에서 만난 특별한 인연이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제 마음 한편으로 조용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전쟁에 참전한 전쟁 영웅의 만남보다 더 위대한 만남이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모든 대한민국 영웅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저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감동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